이 책에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드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누군가 무의식이 의식이 되는 과정을 이미 경험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조 비테일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인식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이 책을 전개하고 있다. 최면 글쓰기의 무의식의 과정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다 읽으면 당신은 글쓰기의 새로운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존 버턴. 조이부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 비테일의 신간, 세계적인 천재 마케터 조 비테일의 꽂히는 글쓰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비의 활주로에서 펴냈습니다. 뮤즈를 다가오게 하는 방법. 당신은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가? 몇몇 작가들은 그렇게 한다. 내 글쓰기 강좌에 등록한 사람들은 대부분 머릿속에 떠오른 영감을 불태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에 찬성하지 않는다. 왜냐고? 당신이 행했던 마지막 일을 떠올려보자. 불현듯 영감이 떠오를 때 일하러 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이 일하러 가는 것은 그냥 할 일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글쓰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잭 런던은 뮤즈가 정신의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곤봉을 들고 여신의 뒤를 쫓아가라고 조언했다. 나는 그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고 싶진 않지만 그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내 경험상 일단 글쓰기를 시작하면 뮤즈가 다가온다. 이 창조의 여신은 당신의 글에서 풍기는 향기를 따라가다 마침내 당신의 어깨 위에 오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첫 걸음을 내디뎌야 비로소 뮤즈는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다음은 이런 과정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제안들이다. 첫째, 일단 시작하라. 펜을 지면에 대고 움직여라. 무엇이든 적어보라. 뭐든지 상관없다. 예전에 에릭 버터워스는 매일 뜻모를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책과 칼럼과 설교와 라디오에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공상 과학소설의 거장 레이 브레이드버리는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를 때까지 매일 아침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글이나 종이에 적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무엇이든 적어보라. 횡설수설이 금원으로 자유로운 연상이 매혹적인 이야기로 변할 것이다. 둘째, 수정하지 마라. 타이핑으로 친 글이 보이지 않도록 컴퓨터 화면을 끄거나 눈을 감거나 눈 가리개를 하고 글을 써보라. 하지만 그 글을 고쳐서는 안 된다. 뮤즈는 편집자가 아니라 유연한 일을 원한다. 글을 쓰면서 수시로 고치면 제대로 글을 쓸 수 없다. 그냥 내버려두라. 대담해져라. 말하고 싶은 것을 그냥 말하라. 먼저 글을 써보고 나중에 정정하라. 이것이 정답이다.
셋째, 편지를 써라. 아마도 잡지에 기고하는 기사보다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한결 쓰기 수월할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편지가 더 친숙하고 사적이며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적인 편지에서는 최면 글쓰기가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대중을 대상으로 글을 쓸 경우에는 남의 이목을 의식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려면 사적인 편지를 쓰듯이 글을 쓰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감상적인 글은 나중에 지워버리면 된다. 그러고 나면 어느새 기사가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넷째, 길잡이 단어를 활용하라. 활용 가능한 길잡이 단어 목록을 작성해보자. 그런 다음 이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 보라. 왜냐하면 그리고 혹은 등이 길잡이 단어이다. 글쓰기를 하면서 뭘 써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 때마다 길잡이 단어를 사용해보라. 그러면 그것이 다음 글쓰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글을 쓰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최면 글쓰기는 독자들이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그런데 이 다음으로 머릿속에 딱히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길잡이 단어를 집어넣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무엇이든 적어보자. 가령 이런 식이다. 최면 글쓰기는 독자들이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문장의 생동감이 넘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가?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길잡이 단어이다. 자, 한번 시도해보라. 다섯째, 긴장을 풀어라. 펜을 내려놓고 기지개를 켜보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자. 한결 기분이 홀가분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대중은 온몸이 뻣뻣한 작가가 아니라 긴장이 풀린 작가를 더 선호한다. 재즈 알토 색소폰 연주자 찰리 파커의 말이다. 색소폰을 연주하지 마라. 색소폰이 당신을 연주하도록 내버려두라. 글을 쓰지 마라. 글이 저절로 써지도록 내버려두라. 이 의미를 곱씹어 보길 바란다. 세계 최고 최면술사에게 배우는 글쓰기 비법. 이제 의자에 편히 앉아 긴장을 풀 시간이다. 지금부터 중요한 글쓰기 비법을 터득한 세계 최고의 최면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밀턴 에릭슨은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최초의 최면술 개업의로 알려져 있으며 독특한 최면 유도법을 시도해 유명해졌다. 획기적인 치료법을 개발했으며 저서도 수백 권에 달했다. 그는 커뮤니케이션과 행동 연구의 새로운 분야인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의 이론적 바탕을 만든 3명의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에릭슨은 최면술과 치료법에 관한 논문 요청을 자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특히 까다로운 논문 요청을 받고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었다. 그때 그는 기발한 방법을 떠올렸다.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 무의식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다. 최면에서 깨어나 아래를 보니 만화책 한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곧바로 초인종이 울렸고 고객을 만나러 가야 했다. 하지만 만화책을 잊지 않았다. 그것이 무슨 의미이며 무의식은 무엇을 말하려 한 걸까? 다음 날 에릭스는 만화책이 단순하고 쉽게 표현된 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화책은 대사가 적은 대신 그림이 많아 모든 주제가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만화는 누구든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거야. 에릭스는 자신의 무의식이 논문도 만화책처럼 간결하고 명확하고 쉽게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려운 단어도 복잡한 개념도 필요 없다. 하고 싶은 말을 하되 아이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자. 에릭스는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의견을 최대한 쉽게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어른들도 당연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작가들에게 편지나 기사를 쓸 때 독자를 어린아이로 가정하고 글을 써보길 권한다. 아이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결국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게 된다. 실제로 아이를 붙잡고 당신이 써야 할 프로젝트에 대해 말해보라. 아이가 당시의 생각을 명쾌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당신의 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간결하고 쉬운 글쓰기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어린아이를 대하듯 글을 쓰면 독자의 무의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누구나 내면의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린 아이에게 말하듯 글을 쓰면 상대방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에릭스는 1966년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의식은 단순하고 간결하고 솔직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그것은 보다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습니다. 획기적인 글쓰기를 위한 놀라운 팁. 심플하고 명확하고 생동감 넘치는 글을 쓸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 이 비결은 기교보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는가로 결정된다. 이미지를 그려라. 글을 쓰면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본다. 인물, 행동, 장면 등등 무엇이든 자신에게 생생하게 그려지면 독자들도 똑같이 느낄 것이다. 손과 머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신이 본 이미지를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런 현상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글을 쓸 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미지에 부합하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시기다. 또 하나는 독자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독자를 미리 알고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모른다면 적당한 독자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 이미지로 떠올린 바로 그 독자를 상대로 글을 쓰면 효과가 있다. 한 사람을 상대로 글을 써라. 앞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절대 다수를 상대로 글을 쓰려 하지 말고 한 사람을 상대로 글을 쓰려고 해야 한다. 개개인을 상대로 글을 쓰면 독자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 당신의 글을 읽는 독자가 수천 명이라 해도 정작 한 사람의 독자는 그 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마치 편지를 쓰듯 한 사람을 상대로 글을 쓰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아우라를 발산할 수 있다. 어떤 글이든 한 사람을 위해 쓸 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친밀감이 형성된다. 흥분된 감정을 표출하라. 글을 쓸 때 자신이 전달하려는 주제를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그리고 그 글에 감정을 실어야 한다. 편안한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면 손짓, 발짓을 하고 눈을 크게 떴다, 찡그렸다, 목소리를 낮췄다, 높였다 하며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생동감이 넘친다.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를 글로 쓰려고 하면 왠지 점잖아진다. 결과는 뻔하다. 그래도 흥분된 감정을 표출해야 한다.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느껴야 한다. 글 쓰는 자신이 감동을 받아야 독자들도 감동을 받는다. 파티에 참석해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들떠있는 그들은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를 쏟아낸다. 그런데 그들에게 펜을 쥐어주고 파티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글로 써보세요 라고 부탁해보라. 아마도 그들은 당황해하며 굳은 표정을 지을 것이다. 대부분 이와 비슷하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라.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이 느끼는 에너지와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라. 억지로 감동을 주려 애쓰지 말고 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써라. 요점을 짚어라. 우리는 다 바쁘다. 감각을 자극하는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고 저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이러니 긴 단어, 긴 문장, 두꺼운 책에 관심을 집중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아마도 당신도 몇 줄씩 이어지는 문장이나 복잡한 문구를 피하려 들 것이다. 글을 쓸 때도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되 필요 없는 단어나 문장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재미있고 쉽지 않으면 금세 실증을 내는 아이들이 독자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평가하지 마라. 글을 쓰는 당사자는 본인의 글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할 수 없다. 결정권은 독자에게 있다. 최선을 다해 쓰고 마무리하되 평가는 독자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독자들이 평가하는 동안 새로운 글쓰기에 몰입해야 한다. 자신의 글을 평가하다 보면 작업이 잘 진척되지 않는다. 가끔은 중도에 주저앉기도 한다. 나도 글을 쓰다가 형편없다는 느낌에 집어치운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렇게 미처 끝내지 못한 글을 몇 주 혹은 몇 달이 흘러 다시 읽어보았다. 아주 괜찮은 글이었다. 술술 잘 읽히는 데다 제법 많이 진행되어 있었다. 왜 완성하지 않았던 걸까? 당시에 글 쓰던 감각을 잃었으니
지금 와서 손을 보기엔 늦은 감이 있다. 글을 끝내지 않은 나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의 글을 구매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 당신의 글은 구매할 독자에게 그 평가를 맡겨야 한다. 글을 쓸 때는 내면의 편집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할 일은 그냥 글을 쓰는 것 뿐이다.